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겨울 한겨울 코트를 꺼내 입어도 추울 정도로 아주 추운 날씨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라 기온이 더 낮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쌍방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따르면 이 북한과 쌍방울 그룹 간의 합의서 내지는 약정서, 다량의 약정서, 문서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쌍방울 직원들이 중국으로 나른 그 달러의 출처와 종착지가 어디인지 궁금한데 점점 평양을 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부산에서 강세인, 전재수연,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가 대선 패배 후에 낭망해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니 실망스럽다라는 작심 발언을 해서 많은 매체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재수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수술,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카카오와 네이버 독과점 손본다. 카카오의 계열사가 140여 곳에 육박한다.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위해서 몇 가지 계열사는 정리하겠다라고 당초에 약속했지만 약속대로 정리가 잘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독과점 결국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이거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정위까지 나선다라고 합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밀반출. 중앙일보 신면 내용입니다. 쌍방울 직원 수십 명 동원해 달러를 밀반출했는데 이 달러 북으로 흘러간 거 아닌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서를 체결했다. 북한에게 대가를 주는 것으로 조건으로 쌍방울 측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보장해 준다라는 합의서 내용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화영 경기도전 부지사가 중재한 거 아니냐, 정치적 보증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태협의 문건도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아태협 회장이 평양으로 건너가 현금을 건넸다라는 정황도 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쌍방울이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현금까지 중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북한에게 뭘 주려 했었던 걸까? 뭘 얻으려 했었던 걸까? 상당히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빚폭탄. 조선일보 6면입니다. 빚폭탄, 그것이 걱정입니다. 전세대출 올해 1,727억을 못 갚았어요. 그중 절반이 2030 청년들입니다. 취업은 안 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랐잖아요. 대출금 내고 나서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하다 이겁니다. 2030 이야기입니다. 부채 폭탄, 뇌관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세대출의 94%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라 금리가 오르면 이 대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남의 일 같지 않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입대. 입대. 오늘 경향신문이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병역 논란에 멤버들 피로감, 롱런 위한 3년 공백을 선택했습니다. BTS의 마티형이죠. 진이 입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병역 혜택을 준해 만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BTS가 잦은 선택한 겁니다. 입대하겠다. BTS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데 입대한다고 해서 그 인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BTS의 선택입니다. 완전체는 멤버들이 제대하고 3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몸 건강히 잘 복무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카카오가 언제 다 복구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함해서 다양한 이슈들 이야기 나눌 출연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사나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단순히 카카오톡 먹통에서 화재 사건이 아니라 독과점 문제가 나왔고 공정위까지 나섰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안보 위협이라는 이야기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불날 줄 예상 못했다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카카오 먹통을 계기로 독과점 문제와 또 안보 리스크 이거 손보겠다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실 사진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 모습인데요. 온 국민이 다 카톡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톡이 먹통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경위 파악 및 제도 정비를 철저히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연일 거듭 윤 대통령이 이건 단순히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다라고 강조를 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공정위까지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가 논란이 수면 위로 또 한 번 부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문제, 쿠팡,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 감시 대폭 강화한다. 특화된 심사 지침 만드는 중 조만간 발표하겠다. 독과점 심사 때 이용자 수 반영하겠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때 과징금 매기겠다. 등등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TF도 구성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카카오 계열사 논란도 있고 공정위도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원래 이 공정위에서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은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독과점으로 걸러지지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심사할 때 이용자 수라던가 이러한 지배력, 시장 지배력을 평가 기준에 넣자 그러한 심사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카카오톡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면서 불편하면 딴 데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카카오톡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금 고지서도 카카오톡으로 날라오고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는 뭐 성범죄도 알림이 같은 것들도 다 카카오톡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상당히 그 사업의 내용이 공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비록 법적으로는 부가통신 사업자지만 기간통신 사업자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기간 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산업을 보통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데 카카오톡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봐야 되고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 활동 상행위 같은 것들에 카카오톡이 기본으로 깔린 이런 이제 경제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었고 아주 취약하고 심지어 아주 작은 배터리 한 구간이 불이 난 것인데 그걸로 온 나라가 이렇게 다 마비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무료 서비스를 잠시 끊겨서 불편한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국가의 경제 기반을 흔드는 일 또한 나아가서 이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로 굉장히
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어떤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계열사가 해마다 13.5개씩 증가한다는 건 엄청난 속도고 국내 계열사가 138개, 문어발실 확장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뭐 결제, 은행, 게임, 아까 말했듯이 뭐 세금 고지서 날라오는 플랫폼. 카카오 의장은 올해 계열사 수를 40개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128개. 그 사이 주요 계열사 주가 70%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 수익만 쫓고 기본은 무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긴 합니다. 수익성 위주 경영, 그러니까 문어발식 계열사를 한 해마다 13.5개씩 확장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이원화 같은 안전장치 문제에는 뒷전이었다. 한 관계자, 각 계열사가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글 예로 나오면 최소 3곳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뭐 서울, 부산 이렇게 1년에 2회 비상복구 훈련도 하는데 카카오는 이런 점이 취약했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독과점 문제네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이런 문제 개선돼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그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이 독과점 문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불났다고 이러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가 독과점 문제, 그다음에 계열사 문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수익만 창출을 하려고 하고 투자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봤던 것처럼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뱅크를 여러 군데 놔두고 1년에 2번 이상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데 지금 카카오가 130개에 가까운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게 무슨 뭐 옛날처럼 그 그룹사가 계열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골목 상권 군데군데 다 들어가서 심지어는 미장원까지도 다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택시, 뭐 은행, 공과금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장하고 하는데 투자하는 돈을 조금이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힘들다마는 밤에 택시 잡는 거 어렵잖아요. 예. 그거 카카오 모빌리티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다른 곳에서 대처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 있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서 왜곡되게 경영하는 거 정리해 줘야 되고, 마지막 우리 몇 년 전에 그 해와지구 KT 지구 예. 불났을 때 예.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카카오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 사거리의 신호등 체계만 조금 잘못돼도 저거 엄청난 이 혼선이 생기는데 카카오가 지금 저런 식으로 불날 줄 몰랐다. 마구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상권 다 들어가면서 계열사 늘려놓고, 그리고 뒤에서 백업할 수 있는 투자 전혀 안 해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셧다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독과점 문제, 계열사 문제, 그다음에 이 카카오가 투자 없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 한번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여권과 대통령실 생각이다. 비단 여권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가 모두 카카오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데 과방위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보관했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지혜를 발휘했는데 정작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 IT 최첨단 국가에서 조선시대에도 했던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민간 회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 왜 카카오는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까지 느끼는 것은 바로
플랫폼 독점 사회에서 문어발처럼 확장해 나가는 기업의 극명한 한계를 본 거죠. 관련 기업들인 SK CNC, 카카오, 네이버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물론 이제 카카오 측에서도 백업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이거 완공이 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사실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다른 기업들은 이미 이원화 서비스와 복구 훈련을 상시적으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가 됐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카톡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여야정 오랜만에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예, 일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과방위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여당 야당 또 정부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어떤 재난재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뭐 기후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이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전통적 의미의 재난재해를 재해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디지털 재난, 디지털에 의한 재난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와 여야 막론하고 이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은 정말로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참에 우리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이게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낳고, 그리고 이 효율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처럼 독과점이라든지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과점적 지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비단 카카오에만 국한된 문제일까라는 측면을 한 번은 꼭 짚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강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예. 주식회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계속해서 이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를 보고해야 되고 수익을 남겨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투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도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네.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이번 참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방위에 김범수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여야 의원 모두 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 지적, 당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군요. 그럼요.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의혹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관련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수십억 원의 달러를 중국으로 그것도 밀반출을 했다라는 혐의 관련해서 그 달러의 종착지가 결국은 평양 아니겠냐. 세상에. 평양 아니겠냐라는 의심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쌍방울 북 사업권 베일 벗는 커넥션, 연결고리라는 거죠. 커넥션의 뜻은. 수십억 줄금 밀반출 의혹, 쌍방울의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쌍방울 2019년 거액의 외화를 중국 밀반출한 정황 포착.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월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이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의 수억 달러를 숨겨 중국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쌍방울 부회장에게 전달 후 당일치기로 귀국을 합니다. 이거 달러 운반책이었다라는 얘기죠. 본사 계열사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대북 사업권 따내는 대가로 북한에 뭉칫돈이 건너갔을 가능성을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까면 깔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거액의 외화까지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건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이 이화영 경기전 부지사를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사업권을 획득했다. 그런데 북한에게
대가를 약속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쌍방울과 북한 간의 합의 내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됐다는 얘기입니다. 보도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아태업 회장이 동행한 중국행, 당시 이 중국행 그 출장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어요. 대북 사업권 획득 정황을 포착했다. 합의서를 검찰이 획득한 모양입니다. 확보한 모양입니다. 자,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 단체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주식회사 쌍방울과 주고받은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5월 지하자원 개발, 관광, 도시 개발, 물류, 유통, 에너지, 철도 사업, 농축산 사업 총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북한이 쌍방울에게 약속한다. 대북 사업권 취득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있다. 검찰이 포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중에서 수사해본 분은 검찰에서 김광삼 변호사님이고 압수수색 많이 해봤잖아요. 정말 압수수색 많이 했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한 수백 번 했습니까? 뭐 숫자로 세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압수수색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인진 몰라도 합의서가 나왔는데 북한의 민족경제협력회의랑 쌍방울이랑 주고받은 합의서가 나왔다라는 보도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과 이 합의서와 쌍방울 직원들이 중국으로 나른 달러와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전체 이제 연장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사실 북한과 이제 연계해서 뭐 사업권을 따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도 하고 지금 압수수색의 어떤 문건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북한에 돈을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문건이랄지 실질적으로 뭐 쌍방울 수십 명이 예. 중국에 가서 달러를 몰래 숨겨갖고 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쌍방울 부회장의 돈을 전달하고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그 경위는 뭘까?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 근데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북한인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자체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합의서에 나와 있는 북한에게 대가를 제공한다라는 게 혹시 이런 식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대북 제재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를 정식 루트를 통해서 투자 명목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예. 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범죄와 관련된 이런 것을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예. 해외 도피 재산 해외 도피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김관삼 네. 변호사님 그 남북 관계 좋을 때 북한에 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슬쩍? 아니 그 당시에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주게 돼 있잖아요. 남북 관계 좋아도 그렇죠. 돈 주면 안 된다. 네, 불법이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달러를 직원들 시켜가지고 밀반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과정을 우리가 들여봐야 하는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 쌍방울이 그 당시에 만약에 대북 사업권을 딴다고 하면 네네. 독점적 이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자체가 회사에 어떤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에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걸 발표하고 공시를 하면 쌍방울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쌍방울 주가에 대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본인과 아는 사람들, 뭐 이화영 지금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거기에 지인을 통해서 뭐 한 1억 정도의 주식을 투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화영 부지사도 측근을 통해서. 의혹이죠. 예. 그래서 지금 쌍방울의 어떤 불법 행위가 이거 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한번 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럼 이걸 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연결고리를 했으니까 또 들어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쌍방울 자체의 어떤 비리, 위법 행위, 범법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경기도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킨텍스 사장에게 계속적으로 뇌물을 주고 예. 어떻게 보면 신부름꾼 역할을 예. 연결고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화영 전 의원이 그냥 해준 게 아니고 뇌물을 받고 이런 걸 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뇌물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과연 이 모든 것이 이화영 부지사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냐? 예.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의원이 허가하지 않고 서로 상의하지 않으면 이건 부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렇죠. 검찰의 칼날의 끝은 예. 결국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네. 이재명 의원을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평화부지사에 딱 멈춰 있어요. 경기도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사 진행에 따라서 또 압수수색의 결과물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뭐 계좌 추적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느냐 예.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낸 한 이 수사에 정통한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 명언인 것 같은데, 수사는 김 기자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김광삼 변호사님도 아마 끄덕끄덕 하는데 이 사건의 일면과 저 사건의 일면의 어떤 퍼즐 조각, 전혀 다른 두 건의 단서와 실마리의 퍼즐을 맞췄는데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구성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다. 처음에 아주 작은 퍼즐 조각으로 시작된 수사가 점점 다른 퍼즐들을 찾아가서 맞춰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다라는 명언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두 개의 퍼즐 조각이고 이게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의 설명은 중국으로 달러를 쌍방울이 반출했다. 그리고 합의서가 발견됐는데 쌍방울과 북한 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 퍼즐 조각이 연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물론 여기서의 중요한 단서는 중국으로 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가 그걸 다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부지사 출신 돌직구에 있습니다. 돌직구 패널에는 없는 분이 없어요. 제주 부지사, 네. 특별시 아닙니까? 네. 특별시 부지사 하셨잖아요. 만약에 중국으로 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합의서 내용대로 건네졌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북한으로 정말 검찰을 의심하는 것처럼 쌍방울의 돈이 북한에 평양으로 건네졌다면 어쨌든 이 북한과의 중간 고리를 한 게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는 쌍방울이 달러를 평양에 주었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순전히 다 억측이에요. 제 개인적인 억측이에요. 그 부지사라는 건 사실은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사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지사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지금은 저 작은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별개의 퍼즐이고 별개의 사건이에요. 어떤 기업이 지금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들어가서 독점적으로 무언가를 차지하고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를 도모하다 뒷돈을 줬다. 물론 뭐 유엔 제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뭐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건 경제적인 문제인데, 좀 전에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억측하는 것처럼 이건 부지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지사하고도 상의가 돼야 되는 거고, 대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그럼 정부 정권 차원, 통일부하고 청와대하고 협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협의했던 거야? 라고 간다면 일이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볼륨은 부지사 선에서 안 된다.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우리 조금 더 몇 개 억측 퍼즐을 좀 붙여봐요. 이재명 지사 지금 과연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만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쌍방울이 그럼 어떤 목적으로 순전히 광물권이나 이런 경제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 어딘가가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과의 정치적인 교류를 위해서 쌍방울을 이용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나가면 그럼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년 전에 우리 대규모 사절단이 북한 갔었잖아요. 그때 9.19 군사 합의할 때 뭐 그 언저리인데, 제 기억에는 그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가 거기 가서, 제가 정확한 그 말씀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뭐끼리 그래서 무슨 20년인지 50년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그 건배해서 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를 이 정점으로 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럼 어떤 역할,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여기에 갑자기 그럼 이해찬 총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화영 부지사 이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찬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 요만큼의 지금 단서로 나타나고 있는 거냐라고 유추해보고 억측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겁나는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스러워요. 자, 물론 쌍방울이 평양에 돈을 건넸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쌍방울이 지원한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아태협 회장 출신이 평양으로 건너가서 돈을 건넨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태협은 이재명 지사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어요.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아태협 회장이 초청장을 보내고 중국을 거쳐 평양에 갑니다. 아태협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근데 아태협의 거래 명세표가 확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2018년 12월 26일 아태협 회장이 북한에 체류한 시점인데 금액 7만 달러. 한국 돈 80만 원입니다. 지불 장소는 평양, 그리고 심양을 거쳐 갔다라고 표기가 돼 있고 비고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써 있는 거래 명세표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관계자 아태협 회장이 북한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 직접 돈을 전달했다. 5개월 뒤 2019년 5월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과 경제협력 합의 체결 후 계열사의 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당시 관계자의 진술과 저 거래 명세서, 이른바 전표죠, 영수증이죠. 그게 발견됐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물론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또 하나의 퍼즐이 나왔는데 경기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쌍방울과도 매우 관련이 있는, 쌍방울이 경기도에 아태협을 통해서 우회 돈을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잖아요. 아태협 회장이 평양으로 건너가서 현금 건넸다 라는 정황이 담긴 거래 명세서, 영수증, 장부, 이 퍼즐 조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거래 명세서에 보면 지급 날짜,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뭘로 지급했느냐 이게 나와 있잖아요. 현금 지급했다 나와 있고 장소도 평양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건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만 달러를 가지고 가서 결국 북측에 전달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 7만 달러를 지급했을까?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서 났을까? 굉장히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태협 자체가 쌍방울 관련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경기도고 계속 대북 교류 사업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럼 7만 달러 가져갈 때 정식으로 신고가 가져갔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것도 역시 또 어떤 편법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진흙탕처럼 아태협, 경기도, 쌍방울 이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아태협 회장이었던 안모 씨가 쌍방울 가서 또 이사까지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태협이 이때 순수한 대북 교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그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태협의 한 역할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수사한 내용이 전체가 보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일부만 보도가 되고 있다고 보고 검찰은 이미 어느 정도 실타래는 풀었고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미 벌써 이 정도 언론 보도 나왔으면은 그 중국으로 가져간 쌍방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거 금방 수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돈을 어디서 조달을 했고 이제 아태협 같은 거 어디서 조달을 했고 그렇죠. 이거 어디로 갔는가는 이미 검찰 수사를 다 해서 이 정도는 다 마무리됐을 거다. 자금 추적은 이거 쉽다. 그렇죠. 그래서 저 부분의 어떤 팩트, 사실 또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수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아태협, 쌍방울, 경기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고 나면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시발점에 불과하다. 그러면 무언가 계속 나올 것이고 결국 검찰이 직접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발표가 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흐르면 경천 동지할 그러한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근접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이제 북한에
돈이 건네졌다라는 단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적어도 중국으로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한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까지 동원하면서 쌍방울이 전방위 로비를 했군요. 경기도의 이화영 부지사는 뇌물까지 받으면서 이 쌍방울의 소위 범죄 행위를 조력을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어디까지 알고 계셨을까요? 글쎄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예,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단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차차 나올 거라고 저는 그 뭐 사실관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울이 사실은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광물 자원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경제성이 있는 리튬을 비롯해 가지고 히토류 뭐 아주 귀한 광물 자원들이 많은데 쌍방울이 이렇게 저 북한에서의 어떤 광물 자원 개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쌍방울로서는 사실상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대북 제재라는 이제 이런 이제 규정도 위반하고 또 외화를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현재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쌍방울이 이화영 파일이든 PC를 빼돌렸다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대비했다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이화영 법카 사용 의혹 보도 후 조직적인 증거인멸 나선 정황을 파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쌍방울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이화영을 검색하겠다는 겁니다. 이화영 사용한 법카 내역 정리 파일 등 컴퓨터를 찾아낸 뒤에 교체해버렸다.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PC에서 다 검색하겠다라는 거겠군요. 이화영이라고 쳐봐. 이래서 회장님 이화영 법카 내용 나왔는데요. 그 PC 바꿔. 라는 내용이에요. 이 보도 내용은. 법조계 관계자. 조직적으로 증거 없애고 핵심 인물 해외로 빼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화영을 검색했다. 그러니까 결국 쌍방울과 북한의 연결 고리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화영만 딱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를 다 인멸하거나 PC를 바꿨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이 대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을 끼지 않고는 진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화영이 연결 고리였고 그럼 이게 이화영만의 연결 고리라고 볼 수 있느냐? 그 윗선에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가깝게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지사였는데 이재명 지사의 어떤 묵인이라던가 적어도 묵인이라던가 이런 것이 없이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단독으로 북한과 쌍방울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겠느냐 이러한 당연한 의구심들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자, 수사 내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KBS 간부가 그 대북 코인을 받았다. 아태협으로부터. 이런 의혹이 이 국감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좀 살펴보시죠. 갑자기 KBS 간부. KBS 2019년 7월 아태협 주최 행사에 참석한 북한의 리종혁 조선 아태평화 부위원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합니다. 석 달 후 10월 아태협 안모 회장에게 1,000만 원을 건네고 대북 코인 APP427 이거 정혁진 변호사가 판 건데 보고 팔았다는 게 아니라 연구해서 심층 연구했다. 그렇죠. 정혁진 변호사가 연구해서 돌직구쇼에서 얘기한 바 처음으로 아마 저희 돌직구쇼에서 국내 언론중에 언급했던 게 저 대북코인 APP427입니다. 20만 개로 상환을 했다. APP는 아태협의 영어 약자. 427은 김정은 427 문재인 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의미하고 이건 뭐 대북 코인이다. 본인들이 얘기하고 다녔던 그 코인을 줬다. 이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대북 코인으로 갚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 원 내고 대북 코인을 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태협 안모 회장, 내가 일본 갈 때 돈 없어서 빌려준 거다. 본인들은 빌려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KBS 현직 간부 A씨, 코인으로 대신 갚겠다고 해서 받은 것뿐 투자 목적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빌려주고 코인으로 갚은 겁니까? 아니면 돈 주고 투자한 겁니까? 헷갈립니다. 국감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트협에게서 이 코인 받아서 한 거 이거 윤리강령 위반 아닌가요?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리종익 위원장하고 그 단독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포상이 있었는지, 포상 대상에 포함됐는지, 포함됐다면 어떤 내역으로 포상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당시에 별도의 취재팀이 파견돼 있었고 그 인터뷰에 특별히 관여한 바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KBS 노조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금 1,000만 원으로 북한 코인을 확보한 것이냐, 아니면은 단독 인터뷰 대가로 KBS에 돈이 투입된 것이냐. 현재까지 조사 결과 개인 돈이고 남북교류 협력단은 특활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가 이와 연루된다면은 KBS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 자체가 허위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생각입니다. 작게는 뭐 윤리강령 위반부터 크게는 뭐 엄청난 문제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정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희철 사장이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감장에서 저런 식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의혹을 저렇게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직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우선 많아요. KBS가 왜 거기 가서 북한의 이정혁 조선 아태평화회 부위원장을 단독 인터뷰를 해야 했었는지, 그걸 그리고 독점적으로 국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을 했었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자, 현직 KBS 국장이에요. 고위직 간부가 상식적으로 그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요? 일본 출장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들 이 방송국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 간부가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거꾸로 되면은 뭐 과거에는 그런 일도 덜어 있었어요. 오히려 방송국에 누가 아니면 언론사에 누가 어디 간다는데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빌려주는 경우는 덜어 있었어도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저 1,000만 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하필 대북코인이라는 이 APP 4271을 왜 20만 개씩 주고 받았어야 되는지, 저는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태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많은 건 중에 조그만 단서와 별개로 이것도 그와 연관된 또 다른 퍼즐인지, KBS 내에서 이루어졌던 또 다른 퍼즐인지 저는 뭐 찾아 들어가는 우리의 작업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궁금하긴 합니다. 왜 그 APP 427 코인으로 대신 갚아도 된다라고 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1,000만 원을 돌려줘라. 이자 쳐서. 이럴 것 같은데 APP 코인 받아서 뭐예요? 아니면 이 코인 대박 날 거라고 믿었는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조국 전 장관이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나라에 진 빚이 있습니다. 독촉을 해도 안 갚고 있는 빚입니다. 근데 그 빚이 매년 늘어서 현재 136억 원에 달하고 나라가 200차례 독촉을 했는데 단 2번만 아주 일부 상환을 했다라는 질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자 전직 장관까지 했는데 그래도 일가의 빚에 대해서 좀 성실히 상환하고 빚을 갚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공직자로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조국 일가 나랏빚 매년 늘어 현재 136억. 조국 전 장관 부친의 웅동학원 등 집안 관련의 부실 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조국 일가 채권 현황을 보시면 채권 원리금이 136억 6천이 됐다. 원금이 22억 1천이었는데 안 갚으니까 이자가 114억이다. 지난해보다 2억 8천 늘었다.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으로 갚는 상속 한정 승인자 선고 조국 전 장관. 부친 상속 재산은 21원이에요?
그것만 갚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21억이에요? 21원이에요? 확인 좀 해주세요. 21원이래요. 21원. 그것만 갚겠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 갚겠다. 조국 전 장관은 물려받는 게 없기 때문에 안 갚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200차례 독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 2차례만 일부 상황을 했다라는 겁니다. 웅동학원 채권 50회의 독촉, 기술보증 채권 140회의 독촉, 조국 일가 2차례 걸쳐 21억 6천만 원을 상환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일가에 대해서 추심 의지가 없다, 캠코가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강민국 의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는 나라빚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200여 회에 가까운 채권 변제 독촉에도 지금 요지부동이더라고. 이자가 무려 114억 5천만 원이에요.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시나요? 네네. 캠코가 보니까 1999년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에 22년 9월 말 현재까지 24년간 단 2차례밖에 채권을 회수 안 했더라고. 아시나요? 네,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통해서. 근데 기술보증기금 채권의 경우에는 13년도 인수한 이후에 채권을 한 번도 회수한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한 걸 보니까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한 게 10번밖에 안 되고 전화 3회, 재산 조사한 게 1회밖에 안 돼도. 그러니까 지금 캠코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채권 출심 의지가 이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접근하기 어렵지만 변제 도촉하고 또 찾아가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님, 물론 조 전 장관의 빚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조국 일가가 만들고 운영했던 웅동학원의 빚입니다. 그러나 21년간이 연체가 되면서 빚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건데 이 누군가는 갚아야 할 나라를 상대로 한 빚이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들은 정말로 벌벌대면서 상환을 했을 수도 있는 빚인데 어째서 조 전 장관 일가는 이렇게 안 갚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지고 있는 빚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그것은 아니고 웅동학원이 이제 진 빚이죠. 법인과 개인은 이제 우리가 저 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원금이 22억인데 이자가 11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고, 그 부친이 아마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 이때 상속받은 전액을 말하자면 웅동학원 빚으로 또 갚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원금에 해당하는 그 21억 정도를 이제 상환을 한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상속 한정 승인자로 해가지고 상속받은 것만 이제 빚으로 상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년 국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캠코는 이런 이제 부실채권 관리를 하는 기관, 국가기관인데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제 고지하고 저 독촉장 보내고 1년에 몇 번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의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아마 수백 회에 걸쳐서 독촉장도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 전 장관은 이거 뭐 내 빚도 아니다. 그리고 웅동학원이 진 빚이고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냐? 아버지한테 빚만 있고 21원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난 갚겠다, 안 갚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장관 청문회쯤 저희는 기억해요.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걸 조 전 장관이 얘기해요. 이제 와서는 웅동학원 나와 별개라고 하는데 빚 갚을 때는 청문회 때는 웅동학원을 본인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웅동학원은 본인 거란 얘기입니까? 아닌 거란 얘기입니까? 그냥 그때만 넘어가자는 얘기였죠. 지금 뭐 웅동학원에 대해서 얘기 없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 책임 말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그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그걸 안으려고 하는지 조국 전 장관이 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웅동학원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하지만 웅동학원을 통해서 그동안 자랐고 공부했고 아버지로부터 용돈도 받았었고
해외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웅동학원을 통해서 어머니가 거기 이사장 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 경제적 혜택도 누렸고 어쨌든 우리 집 학원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웅동학원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웅동학원 사회적으로 환원한다고 법무장관 되기 전에 셀프 청문회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뭐 전혀 관계없다. 저는 뭐 이게 엄청난 투사인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막 이것저것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뱅뱅뱅 떠오르는 단어는 법꾸라지, 부도덕, 뭐 민낯 뭐 이런 단어만 돌아다녀요.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사회가 그동안 집에서 본인에게 주었던 많은 혜택에 대해서 과연 지금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 후에도 월급을 일부를 받아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조 전 장관을 탓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서울대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질타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20년 1월 서울대 직위 해제됐어요. 사실상 징계로 해제된 거죠. 이후 2년 8개월간 급여가 8,629만 원을 수령했다. 직위가 해제됐는데 3년 가까이 9천만 원 가까이를 서울대가 임금을 줬다는 겁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직위 해제 교원에게 부분급여 첫 3개월 50%, 이후 30%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해임 등 최종 결정이 나와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조 전 장관은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김수영 교수님, 서울대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재판이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일부 혐의가 같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유죄받은 내용을 보면 조 전 장관과 함께 일부 증서들을 위조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너무나도 엄격해서 부부는 남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개인의 재판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엄격한 엄격주의 때문에 서울대는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대는 매우 너그러워서 직위를 해제한 교수의 어떤 경제 상황까지도 살펴야 한다라는 어떤 자애로운 건지 아니면 조 전 장관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임금 안 줘도 됩니다라고 굳이 반납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문제 누구도 문제 아닌 건지. 이 국립대 교수의 이 지위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고요. 이런저런 징계를 받아도 직위 회제가 될 뿐이지 파면이 되거나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사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5년 이상 학교에서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죠.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연봉을 가져갔다는 게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자기가 학교 측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는데 학교에서 딱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자기가 사직을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직은 그냥 사표를 제출하면 그만인 거지 먼저 학교 측에 사직 표명을 하고 그걸 학교 측이 받아들이는지 마는지를 타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도 미안하고 세금을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말에 좀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그냥 사표를 내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자기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면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세금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국립대 규정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도 꽤나 많은 액수의 기본급 같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그 상속 문제로 약간 사실관계를 좀 정정을 드리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이 한 40억 정도의 빚을 졌었는데 그 부친이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한 20억 정도를 갚았고요. 조국 전 장관은 21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6원만 상환한 것으로 2020년에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6원을 상환하셨군요.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법무장관 후보자 간담회 때 수업권 침해 없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교육위 2020년 전체 회의에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서울대는 이 조국 교수에게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봉급으로 거의 한 4,400여만 원을 학교 측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9개월 만에 대기업 한 초봉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 성과 상여금도 받았고요. 이렇게 직위 해제된 교수들이 강의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도 이렇게 수천만 원의 급여와 여러 가지 수당을 받는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국민의 정서와 조금 어긋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한 거는 규정상 처리가 된 거거든요. 서울대의 국립대의 그 규정이 지금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이 최근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의 길, 늘문좌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에게 최근 좋은 일도 있습니다.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불법 사찰했다라고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죠.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 이용해 조 전 장관 인권을 침해했다. 국가가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공개를 하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주인공은 박영수 전 특검인데 가짜 수산업자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시일이 꽤 지났는데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를 받았다가 돌려줬다 의혹이 불거지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렌트비 다 정산됐다라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넘어갔던 일이었는데 렌트비는 돌려주지 않았다.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라는 증언들이 나와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지난해 7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2020년 박영수 특검에게 열흘간 포르쉐를 빌려줬고 석 달 뒤 이모 변호사를 통해 렌트비 받았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렌트비는 받지 못했다. 이모 변호사가 회유하고 협박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거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 변호사도 렌트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언론에 또 인터뷰를 했어요. 박영수 전 특검. 지난해는 렌트비 지불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김모 씨의 허위 사실 확인서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저 이모 변호사도 같은 얘기를 해요. 렌트비 준 적 없다. 그런데 이모 변호사가 또 한때 이 가짜 포항 수산업자를 변호했었는데 그에게 받을 이 변호사비 수수료 그 수임이 있어서 그걸로 퉁쳤다. 소위 말해서 이건데 아니 박영수 특검이 렌트비 돌려줬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모 변호사랄지 이제 박영수 특검의 어떤 도덕적 관념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참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가짜 수납자 김모 씨로부터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요. 한 열흘간. 그러면 무상 제공받았기 때문에 뭐 김영란법 위반이랄지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짜 수납자 말에 의한다면 이걸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로 렌트비 250만 원 지급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빌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인이 평소에 밥 먹고 친하게 지낸 사람이 내 외제차 좀 타세요. 한 열흘간.
그럼 여러간 타고 렌터카 회사에서 전화해서 얼마 되는지 하고 돈을 지불합니까? 이건 상식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 확인서에 250만 원 지급했다는 사실 확인서가 있고 사실 렌터카 비용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의아했었는데 이제 가짜 수산업자가 나 250만 원 받은 적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거고 또 박영수 특검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나는 모르는 얘기다 그래요. 사실 확인서 작성된 건 모르는 얘기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모 변호사 나오는데 이 이모 변호사가 가짜 수산업자를 처음에 문제가 되니까 변론을 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또 박영수 특검을 변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모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 시절에 특별수사관 했어요. 국정농단 특검 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해관계 대립돼 있는 상대방을 변론하다가 갑자기 박영수 특검을 변론하는 게 사실은 그 변호사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하면서도 사실관계에서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말에 의하면 이제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 법조인으로서 과연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심적, 윤리적 그런 관념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금 지불 과정을 꾸며냈다라는 이야기고 박영수 특검은 이 허위 사실 확인서와 관련해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게 수사기관을 농락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고 질타하고 있는 대목도 동아일보 사설에 있습니다. 전 대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진술이 왜 바뀌는지는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따님의 어떤 아파트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내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박정호 의원님, 예, 포르쉐를 받았어요. 논란이 되고 해명이 돌려줬고 렌트비도 줬다. 사실 그러면 뭐 돈도 주고 한 거면 됐네. 늦었지만 뭐 렌트비 돌려줬으면 됐네.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인도 정서거든요. 그때 농단이 있었을 당시. 근데 이걸 다 꾸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건네지지도 않았는데 사실 확인서가 나오고 박영수 특검은 경찰 조사 때 나 렌트비 줬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 다 말 바꾸고 있고. 전 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 뭐 얼마나 많은 수사가 있었고 의혹이 있었는데 아직도 저걸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그리고 저희도 분명히 기억합니다만 그때 그 대장동 관련해서 난리가 났고 수산업자 관련해서 난리가 났을 때 저 포르쉐 빌려 탄 거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째 굉장히 그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해명이 충분히 해서 돌려줬고 250만 원 렌트비조로 정산해서 줬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알고 봤더니 그게 250만 원 렌트비 준 게 아니라 이모 변호사 통해서 수산업자한테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유를 하고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피의자 신분인 수산업자가 그렇게 얘기했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도 속았고 다 속았던 거예요. 저는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엉터리 수사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고 하는지 그게 도대체 궁금합니다. 법조계 내에서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자 박영수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무디다, 더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BTS 병역 특례 논란 문제에 BTS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군대 가겠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BTS는 국가적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게 국민들 일반적 생각 아닌가 생각해요. BTS가 병역 의무를 다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왜 애국자가 되느냐?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우린 병역 의무를 다 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 만약에 결정되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일단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해병대를 나온 전재수연이. 예. 진. 저랑 이름이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난 병역의무 하겠다. 정치권이 뭐 특례를 주님 아님 신경 안 쓴다. 딱. 난 군대 간다. 멋지네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병력 특례에 대한 이제 규정을 사실은 이제 국회가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병력 특례에 대한 여론조사를 붙이기까지 이제 했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좀 무책임한 또는 이제 해야 될 일을 좀 방기하는 정부와 국회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입영 연기를 이제 다 처리를 하고 이제 영장이 나오면 바로 입대를 해야 되는데 저걸 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는 건가? 물론 이제 우리 뭐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군대를 다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는 이제 헌법이 정한 의무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판단은 저는 아직도 잘 서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좀 심도 있게 좀 깊고 좀 임팩트 있게 해가지고 좀 논란을 빨리 좀 정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논란을 BTS가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거 결론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군대 갔다 오겠다. 뭐 그런 내심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소영 교수님, 입영 30살이에요 벌써. BTS 진 씨가 한 22 돼 보이는데 92년생 BTS 진 30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입대를 하려면 미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벌써 가면 자기 선임들이 다 까마득하게 어린 친구들일 거고 30살이면 이제 결단을 본인이 인생에서 좀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입영 연기를 했다가 올 초에 이걸 지금 취소하면서 그냥 군대 가겠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고 이러면 내년에 군대 갑니까? 입대합니까? 그렇죠. 이제 곧 입대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입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진 씨가 이제 군대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사실 뭐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입장이어서 뭐 군대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애당초 이 문제를 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알아보자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포퓰리즘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나 국민들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땅의 많은 남성분들, 젊은이들의 어떤 선택과 또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군을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BTS가 오래도록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군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군대 문제가 흐지부지하게 해결이 된다 보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활동할 때마다 계속 그것들이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로 보고 군대를 다 갔다 오게 되면 이제 모든 멤버가 다 마치게 되면 2025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BTS라는 브랜드가 히트를 하려면 이 군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자라는 판단에서 아마도 군입대를 한 것 같고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계속 이 결정을 미룰 경우에 결국 국가 입장에서 또 부담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병역 특례를 줘야 될지 그럼 특례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적으로 봐도 이 보이그룹 BTS의 어떤 사업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갉아먹는 거라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한편으로는 저도 지금 이 문제는 좀 헷갈려요. 왜냐면 저도 군대 갔다 왔고 현역으로 대한민국 남자면 몸 건강한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뭐 권력자의 자녀든 뭐 기업인의 자녀든 당당하게 군 갔다 오는 게 멋지다라는 주의인데 이 BTS가 이 보통 그룹입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월드 그룹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대중문화계에서 또 전 세계 음반 시장에서 3년이라는 건 잊혀지는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인데 이 대한민국이 배출한 어떤 전 세계 비틀즈를 능가하는 그룹인데 사실은 군대 다녀야지. 이건 사실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시각이잖아요. 뭐 미국 팬이 군대 갔다 와야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좀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좀 남은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좀 지혜롭게 BTS 활동을 좀 이어가면서 군대 갔다 오는 멤버들을 좀 기다려주고 하는 지혜도 좀 필요해 보여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저는 지금 3년 후에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해도 지금의 BTS가 3년 후에 그대로 될까라는 점에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지금 K컬처 이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BTS나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계에 있는 열심히 일하시는 건전하게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국위를 선양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과연 저렇게 했어야 되는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한 점이고 대신 저런 결심을 하고 용기 낸 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역 특례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가에 인정을 할 수 있는 기여를 한 사람은 좀 특례 혜택을 넓히고 대신에 기꺼이 군대 군복무 의무를 다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옛날보다 좀 더 많이 가점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활동하는데 그렇게 해야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한편에서는 그 용기가 가상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아쉬운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 씨가 입대를 결정한 셈이니 입대하시게 되면 건강하게 잘 병역 이행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여당 당신과 민주사회, 그가 존경하는 어른, 이재명 대표가 존경하는 어른은 누굴까라는 화두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법원이 상급 법원이죠.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지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비대위원장, 불운의 비대위원장, 비대위 되고 연찬회 하자마자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해서 가처분 먹고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는 그때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상급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묘해요. 하하. 자, 서울 고등법원의 항고심의 결과가 나온 건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이 신청한 후 사퇴, 가처분 대상 소멸에 소의 이익이 없다. 인용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각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김관삼 변호사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억울해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을 한 5차까지 했잖아요. 처음에 한 가처분에서 주호영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약간 꼼수를 썼다 그래가지고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결정이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완전 완승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퇴 시점이 1심 가처분 결정 나온 다음에 이제 항고를 한 다음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항고심에서는 1심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하고 말 게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은 이미 다툴 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각하를 했기 때문에 이 항고 사건에 있어서는 누가 이겼다 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급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급심이 항고심이 판단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상이 안 돼 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만두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이제 1차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승소를 하면서 굉장히 완승이다 하면서 그것도 이준석 대표 보면 굉장히 흥분돼 있더라고요. 근데 5차까지 가처분을 쭉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에 본인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세현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무고다고 고소장을 냈잖아요. 근데 결국 가처분도 전체 결과를 보면 다 기각되고 본인에게 불리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본인이 법적인 조치를 않고 단지 기다려봤다고 한다면 무고로 고소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무고죄는 인정된다고 해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형사적인 거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성범죄 공소시효 지났고 증거인멸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인이 무고죄로 고소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무고죄 고소장이 본인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대로 막 한다고 하면 좋아하죠. 왜냐면 수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법으로 망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무고죄로 고소 안 했으면 형사사건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고 다시 정치를 재개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무고죄로 고소하다 보니까 무고의 무고가 되는 거서 무고의 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재판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 정치적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이 법적인 반경, 무고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너무 법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군요. 그랬다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에서 이긴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를 앞둔 삿바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전체 여론조사 대상자를 실시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유승민 31.1, 나경원 16.2, 안철수 10.8, 김기현 6.4, 조경태 1.1, 윤상현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 이거 역선택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TK와 보수 좁혀봤습니다. 유승민 34.0, 안철수 15.1, 나경원 13.2, 그다음에 보수 여론조사 대상자를 상대로요. 나경원 30.4, 유승민 20.7, 안철수 13.5, 김기현 12.1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조경태 의원이 나란히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게 뭐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민심은 안 된다. 그런 게 될 것이고요. 당대표 나오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대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한 거죠. 조경태 의원도 여론조사 보십시오. 단과 윤 대통령이 어려울 때 배신적 행동을 했던 분이 지지율이 있는 자다. 배신자다라고까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전당대회 언제 합니까? 전당대회 당내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대강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2월 초 중순 정도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당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차를 비유해서 차가 충격적인 사고가 한번 났어요. 예. 그래서 대충 바퀴도 새로 끼우고 뭐 그 도색도 새로 하고 했는데 안 가 그 차가 군데군데 다 삐걱삐걱 소리 예. 여기저기서 나고 어디선가 충격받아서 나사도 좀 불러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다 소리 안 나게 여기저기 나사도 조이고 소리 나는데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안에 청소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당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한 당권 주자분들이 좀 빨리 차 움직이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지금 현재 한 70개에 가까운 사고 당협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곳이 이 문제가 있는 당협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253개 중에서 3분의 1이 좀 넘는 지역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 날짜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군요. 좀 전에 저희가 된다. 여론조사 봤던 것처럼 우리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의 다 어느 정도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문제 있는 부분 좀 고치고 정비하는데 지금은 힘을 좀 쏟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당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자들 말고 뭐 권영세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당에 복귀해서 전당대회에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도 일각에 있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까지 맡아서 강하게 지금처럼 당의 안정을 끌고 가야 한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름 2명 이름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들 나오죠.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계시는 주자분들도 벌써 서너 명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권 주자로서 활동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게 도드라지게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당의 분란이나 이 어려운 점 자꾸 더 만들어내고 들춰내는 것보다는 좀 안정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은 비대위 체제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꿈을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시고 오늘 이렇게 회고록을 내셨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이 유신 쿠데타 날인데 일부러 잡으신 건가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건강하십시오.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자기하고 잘 놀아주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0년대에 그 어렵게 유신 체제를 종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전두환 세력이 들어가지고 절망을 느꼈다가도 우리가 박정희도 이겼는데 전두환 7년을 못 이기겠느냐. 그렇게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전재수 의원님. 지금 어제 오늘까지도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전재수, 이재명 주식 보유에 실망스럽다. 사익에 해당한다. 지금 대선 패배 후에 본인이 진 것이 아니며 민주당이 진 거고 1,600만 명이 넘은 국민들이 진 건데 숱하게 많은 사람이 뉴스도 못 보고 넓어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실망스럽다. 작심 발언에서 온 매체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제 항의 전화 또 문자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자 폭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폭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폭탄은 아니에요? 뭐 충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존중을 하고요.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 또 저를 또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나뉘는 건데 전재수 하면 그래도 나대는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진중하게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제가 한번 꼼꼼히 또 챙겨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이제 비판과 이러한 이제 속에서 조금 더 이제 성장하는 정치인이 될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든 저든 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제 소상하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덧붙여서 또 다른 논란을 뭐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드린 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KBS 간부의 북한 코인 관련 의혹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간부가 리종혁 부위원장을 인터뷰했다라고 CG에 보도가 됐는데요. 하지만 KBS 자체 확인 결과 해당 간부는 인터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KBS가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